자, 종부세 내시는 분들 최근에 국세청 우편물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 뭐 종부세 어차피 11월 달에 고지서 나오면 그 금액 그대로 내면 되니까 이거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무시하고 그냥 버리는 분들 많은데 9월 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 연휴 준비한다고 분명 정신 없을 거예요. 이 종부세 한 푼이라도 11월 달에 덜 내려면 이 남은 10일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함께 공유해주세요. 자, 9월달은 항상 종부세 합산 배제 되는 주택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신고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전에 이미 한번 신고를 해뒀으면 변동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신고 내용 그대로 인정되긴 합니다만 9월에 하라고 할 때 안 하시다가 11월 나중에 고지서 받고 놓쳤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딴 영상으로 찾아볼 필요 없이 오늘 영상 이거 하나로 다 정리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갈게요. 우선 내가 주택수가 2개지만 예외적으로 1주택으로 봐주는 과세 특례입니다.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시적 2주택이죠. 이거는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 프로세스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처분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주택을 구입했다가 2주택이지만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내가 처분을 해두면 이 종부세 주택수 판단할 때는 예외적으로 1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기본공제도 10억 해주고 보유기간이 15년이 넘어가게 되면 50%, 세대주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40% 공제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양도세하고 차이점은 뭐다? 딱 2가지. 첫 번째는 이 기존 주택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하고 요 사이의 텀이 1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이 양도세하고는 다르게 종부세에서는 없다는 거. 그리고 처분기간 3년에 대한 판단인데 양도세는 어때요? 이 3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새로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래 기존에 있던 걸 팔아야 되죠. 근데 종부세는 뭐다? 매년 6월 1일이 항상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 날로부터 3년 이내 정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 3년이 넘어가도 기간만 잘 조정하면 충분히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산 주택이라도 실제로는 6월 1일부터 3년이니까 그만큼 과세 기준일 전까지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2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특례는 요 그림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외의 나머지 그림들은 다 과세 특례 적용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가장 실수를 하는 게 일반 주택이 있고 이게 재건축이 되면서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이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주택 완공 이후에 3년 이내에 기존의 대체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이 종부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주택수에는 여전히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부세 산정할 때만큼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저가주택입니다. 원래는 가액 기준이 얼마였어요? 3억 이하였는데 지금 지방주택 경기가 워낙 오랫동안 박살났으니까 이 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면 원래는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인데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경기 가평, 연천, 그리고 인천, 강화, 웅진구는 예외적으로 포함이 되고 수도권 밖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의 군, 읍, 면 지역은 해당이 또 됩니다. 지방주택도 사실 많이 놓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 저가주택하고 일반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은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 저가주택은 6월 1일 이전에 이 배우자가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같은 사람 명의가 아니니까 과세 특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지방 특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개수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리 기준 시가 4억 이하의 저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방 저가주택이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 특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이런 건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시적 2주택도 1개, 그리고 상속받는 주택도 1개, 또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도 1개 이렇게 각각 하나씩 특례받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다 과세 특례가 된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은 하나만 있을 때만 과세 특례가 되는 거지 아무리 요건을 갖춘 게 2개, 3개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다 과세 특례가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이 상속주택은 요건 3가지 중에 하나만 갖춰도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상속 상담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당장 상속세가 얼마 나오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이 상속인들 주택 현황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2명이 있어요. 뭐 형은 좀 살아가지고 마포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또 최근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해가지고 반포에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내가 이제 부모님을 봉양한다고 해서 이제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개포동에 아파트 하나 남겨주는데 요거 상속
상속 분할을 어떻게 할 거냐 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형제 간에 분란이 안 생기게 한다고 무조건 5대5로 반틈 자르면 5년 뒤에는 어떻습니까? 형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주택에 대해서 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형은 어떻게 상속 지분을 40%가 넘지 않게, 그러니까 39% 이하로 가져가야지. 그게 아니라면 이 개포동 주택은 매년 종부세 산정할 때 형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다가 더해져 가지고 총 3주택이 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요 상속받은 주택도 종부세 비과세 특례 적용할 때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요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5대5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상속 지분 40%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합니까? 뭐 아버지 지분이 50%니까 거기에 40%를 곱해가지고 20%를 넘지 못하게 취득을 하면 된다. 요게 아니고 이 상속인이 가져가는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주택 지분에 대해서 총 40%가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형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지분 50% 중에 여전히 얼마까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여전히 39%까지는 가져가게 되면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속주택은 지방 저가주택하고는 다르게 주택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복이 터졌는지는 모르지만 뭐 부모님이 주택이 많아가지고 상속받은 주택이 뭐 3개인데 각자 지분을 40% 요건이나 가액 요건을 맞춰가지고 주택수를 여러 개 상속을 받더라도 모두 주택수에서 요건만 맞으면 제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2025년도에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최대 50%까지 내가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주택이야. 근데 이게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이거나 이 최근에 배우자가 사망하고 상속받은 주택인데 요때는 이 보유기간 산정할 때 어떻습니까? 보유기간을 합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재건축 관련해서 내가 승계받은 조합원이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원조합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보유기간을 이번에 새롭게 완성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하고 당연히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배우자한테 내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돌아가시기 전까지 두 분이서 동거를 했으니까 같이 보유한 기간을 서로 합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무서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 자진신고까지 해야 이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 얼마 내라고 세무서에서 11월 달에 고지서는 보내지만 공제를 실제로 받을 거면 신고는 직접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사실 세무서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신고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입장도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이 종부세 많이 내고 싶은 국민들이 어디 있어요. 세금 내기 한 푼이 아까운데 이런 것까지 직접 일일이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도치 않게 모르고 지나가면 나만 손해보는 거니까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 내가 낼 세금이지만 의무만 많아지는 약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1주택으로 보는 과세 특례를 봤고요. 이제는 이 합산 배제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합산 배제는 어때요? 말 그대로 주택수에서 합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주의할 게 우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올해부터 새로 들어온 게 뭐예요? 이제 6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 범위에 새롭게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합산 배제할 때도 6월 1일 이전에 단기 임대로 임대를 시작을 했으면 이번 9월 말까지 지자체하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하고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요건들이 더 있죠. 임대료 5% 제한, 그리고 공시가액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기준 4억 이하, 지방은 2억 이하, 이런 나머지 임대 요건들도 다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임대주택의 출발점을 살펴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12.13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새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올해가 딱 어때요? 8년이 끝나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는 해가 2025년 올해입니다. 그래서 자동 말소가 적용되는 분들 많으실 건데 임대주택을 재등록해가지고 내가 계속 운영할 게 아니라면 9월 달에 합산 배제에서 제외한다는 신고 역시 반드시 따로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임대를 내가 계속 주는 게 아니야. 이번에 임대 기간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비로소 합산 배제를 못 받으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지방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가 끝나고 일반적인 주택으로 카운팅이 된다고 할 때 지금 매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매매가 안 되는 시장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수를 정리하려고 해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게 요게 참 문제죠. 그래서 주택을 임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를 믿고 8년이면 장기 꽤 오랫동안 내가 정부를 믿고 세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든 안 되든 임대를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장 상황 때문에 내가 팔지도 못하고 주택수를 정리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기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내가 미리 임대한 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의무임대기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 그리고 포괄량도 관련해가지고 내가 주택을 매매를 할 때 기존에 내가 직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을 내가 그대로 승계받아서 이어받더라도 역시 이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임대기간 판단에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들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홈택스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가지고 내 주택이 과연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검증 차원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영상 보시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아까운 내 종부세 다들 조금이라도 덜 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